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짧기도 하고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을 가르쳐 드리긴 어려우니까 우리가 명함을 실제 디자인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침 소리를 자꾸 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영문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번 수업을 위해 한글판을 다시 설치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고 그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뿐인데 영문판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뭐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기능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켜면 이런 대화창이 뜨죠. 새로운 작품까지는 아니고 작품 활동을 일러스트레이터로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처음 다른 프로그램이랑 마찬가지로 처음 아트보드를 설정하는 창이 떠요. 우리는 A4 종이에 인쇄될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일단 인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4 용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이 사이즈와 함께 뭐 종이 방향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제목을 설정할까요? 9940005 제 학번을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학번 쓰시고, 이름, 그리고 과제 번호, 과제 2번입니다. 우리 과제는 자기 취향 분석, 자기 아이덴티티, 그리고 로고 타입 스케치한 걸 넣는 거였죠. 제목은 그냥 자기 알기 뭐 나름대로 설정해서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 A4를 설정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어떤 인쇄물을 디자인할 때는 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이즈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사이즈대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최종 인쇄물의 사이즈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간혹 가다 굉장히 큰 어떤 현수막 같은 걸 디자인할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몇 미터,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짜리를 하는데 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디자인 파일 안에서 작업하면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2미터, 3미터 실제 사이즈 그 정도 크기는 그 실제 크기로 작업할 필요는 없어요. 좀 축소된 사이즈로 작업할 수도 있고. 너무 길어졌네요. 돌연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인쇄되고 하고 나서 재단이 필요한 경우 그 실제 들어가는 이미지보다 약간씩 크게 이미지 영역을 잡아 놓을 때 쓰는 기능인데, 오늘은 뭐 사용할 일이 없고요. 고급 옵션이라고 하지만 뭐 기본적인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CMYK와 RGB 색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거는 RGB는 스크린 모니터 베이스의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쇄하는 용도로 디자인할 때는 CMYK여야 해요.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하고, 그리고 인쇄물의 해상도 역시 300ppi여야만 해요. 그 이상이거나 최소 300ppi로 작업하셔야 돼요.
웹 디자인 같은 경우는 72 정도도 괜찮고요. 150도 봐줄만 하긴 하지만 최소 인쇄되는 어떤 것이다 했을 때는 300 ppi로 작업하셔야 해요. 추가 설정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제작 상당히 느리네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켜시면 뭐 이런 둘러보기 확인했고, 처음 켰을 때 제가 다시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이 상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거나 학교에 있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뭐 비슷한 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편리한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는 일단 여러 가지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툴 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색상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오브젝트 내부 색상과 오브젝트 외곽선을 항상 설정할 수 있어요. 색상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항상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처음에 배울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7의 색상인지, 7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아니면 선의 스트로크의 색상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왜 색상이 안 바뀌지? 이상하게 색상이 들어갔네? 왜 이 네모 바깥에 이상한 색깔이 들어가 있지? 했을 때는 여기에 뭔가 색상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색상이 없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색상은 여기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글쎄요. 일단 왼쪽은 툴바고 툴바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업하는 보드, 아트보드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다 세팅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여러 가지 패널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있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울게요. 속성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빼내서 X자를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닫기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레이어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패널은 여기서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패널들을 추가하거나 닫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단 문자 탭을 켜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Ctrl T, Command T. 근데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 탭이 떠요. 문자하고 단락이 같이 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탭이에요. 다른 문서 에디팅 프로그램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색상. 당연히 컬러를 바꿀 때 쓰는 거겠죠? 일단 오늘은 요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글쎄,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한글로 바뀌니까. 이건 스트로크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병합이 아니고, 뭘까. 잠시만요.
패스파인더까지는 아주 많이 써요. 글쎄요, 정렬 요것도 많이 쓰죠. 요거는 얘랑 합쳐 놓을까요? 얘는 이것도 쓰긴 하는데 일단 요 정도만 놓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끌고 가서 뭐 요 사이에 혹은 위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니터 크기에 따라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스파인더까지 아주 좁네요. 레이어가 안 보이네. 뭐 여기 보면 옵션을 숨겨서 공간을 좀 더, 레이어가 안 보이는데 얘를 일단 접어 놓읍시다. 아, 접어졌네. 더블 클릭하면은 패널을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패널은 정리해 두고요. 우리가 작업하는 이 작업 환경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옮기거나 할 때는 이 툴바에서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야 해요. 어떤 다른 기능이 실수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툴바는 다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작업 공간에서, 작업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확대 축소, 컨트롤 플러스 누를 때마다 이 확대되는 퍼센티지가 올라가죠. 또 축소, 컨트롤 마이너스,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을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확대된 상태에서 화면을 움직일 때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요. 아이콘 커서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이렇게 붙잡는 손 모양이 되는데, 그때 스크롤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확대하고 축소하고 화면을 옮기고, 모니터가 작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겠죠. 그게 일단 기본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뭐 스크롤 바를 마우스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가운데 스크롤 하시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기본이고요. 왼쪽에 툴바를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기본은 선택 도구예요. 이 툴바에 해당 툴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있으면 그 툴이 어떤 건지 설명이 나오고요. 그 툴에 단축키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V 라고 뜨죠. V를 키보드에서 누르면 저 단축 그 선택 툴로 그 툴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아마 단축키를 익혀 놓으시면 좋고, 또 익히게 될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기서 클릭하지 마시고 단축키를 사용해서 툴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이 선택 툴은 뭐냐? 말 그대로 선택 툴이에요. 지금 뭐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어 이런 오브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 했을 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아이고. 색깔이 아주 더럽네요.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시면 여기 뭐 텍스트도 하나 넣어볼까요? 아이고, 기본 텍스트가 있네요. 왜 사냐고 묻지요.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말하자면 선택하는 툴이에요. 다른 툴을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파란 둥근 각 네모 맞나? 둥근 사각형을 움직일 때 아이고 뭐 지금 이게 선택되어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키보드에서 V를 눌러서 선택 툴로 바꾸고 일단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위치를 바꾸고 그런 용도겠죠. 뭐 어려울 건 없고 지금 이 선택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브젝트들을 움직일 때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들이 나오죠. 그죠? 끝에 문서 끝에 가도 위쪽에 또 생기고 아래쪽에도 생기고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문서들을 딱딱 떨어지게 오브젝트들을 딱 떨어지게 움직일수록 도와주는 스마트 스냅 기능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는 특수 문자 안내선이라고 나오네요. 보기에 특수 문자 안내선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 눈금이 나오는 거고요. 되게 편리한 기능이겠죠? 이 네모와 이 네모의 사이즈를 같게 만들고 싶을 때 이 툴을 이 특수 문자 안내선을 이용하면 아주 편하겠죠. 자, 그 와중에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등장했는데 뭐냐면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오브젝트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그 오브젝트 끝에 조절할 수 있는 그 앵커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시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가서 조절하시면 돼요. 아이고. 자, 이 부분을 당기면 커지고 작아지고 그죠? 기본적인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크게, 작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비율 그대로 이 비율을 고정한 채 크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선택하고 이 마우스 오브젝트 모서리에서 드래그 할 때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 비율이 고정이 돼요. 지금 당장 Shift 키를 떼면 이렇게 자유롭게 직사각형 또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할 때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모서리로 가면 일단 이 크기 조절 바로 바뀌고 좀 떨어져서 갖다 놓으면 회전 툴로 또 바뀌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면서 돌리는 각도를 정확히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면 딱 떨어지는 각도로 좀 45도, 90도, 135도, 180도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에 특수문자 안내선처럼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만큼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선택 툴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많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아까 설명하려던 게 이 사이즈를 줄일 때 아까 특수문자 안내선 설명하다가 그랬구나. 이런 안내선들이 도움이 되겠죠? 크기를 똑같이 하거나 반
반 사이즈로 줄일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또 하나 많이 쓰는 기능 무엇일까? 카피 앤 페이스트. 언제나 어떤 프로그램에서나 가장 중요한 기능. 자, 카피 앤 페이스트는 복사할 때 어떻게 하냐? 선택하고 컨트롤 C, 다음 컨트롤 V 하시면은 복제가 돼요. 간단하죠?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얘가 랜덤으로 다른 위치에 얘를 복제하지 않고 같은 복사한 그 위치에 다시 복제하고 싶을 때 컨트롤 C, 컨트롤 F 하시면 바로 그 위치에 복제돼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너무 쉬워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니 뭐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알면 간단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미없어도. 그 다음 또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컨트롤 C, 컨트롤 V 말고도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세요. 근데 드래그 할 때 잠깐만요. 드래그 할 때 Al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 이 마우스 커서가 바뀌죠.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Alt 키를 누르면 복제가 돼요. 다시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놓으면 복제가 돼요. 간단하죠. 이게 더 쉽겠죠. 그죠? 어떤 것들을 복사할 때 이 기능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복제할 때 Alt 키를 누르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면 마찬가지로 딱 떨어지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복제하는 것까지 했고요. 회전하는 거, 크기 바꾸는 거, 그 모든 것을 이 선택 도구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직접 선택 도구는 무엇이냐? 이건 나중에 이제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져요. 직접 선택 도구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얘는 선택 도구는 이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요. 이 직접 선택 도구는 이 오브젝트의 요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고정점이라고 나오네. 앵커를 선택하면 이 부분만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 혹은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화살표를 움직여서 바꿀 수도 있어요. 왼쪽, 아래, 위, Shift 키와 화살표를 누르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점을 선택했죠? 여기 보시면 선택한 점이 파랗게 채워져 있고 안 선택된 곳은 비워져 있죠. 점이. 선분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요 선분 패스, 이 선분 자체를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또한 이 요소들을 하나씩 지울 수 있어요. 델리트 하면은 아까 선택 툴에서 델리트를 하면 오브젝트 전체가 지워지겠지만 여기서는 이 점을 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연관된 선도 같이 없어지겠죠. 그죠? 선택하고 델리트. 이런 형태가 됐어요. 자, 이 오브젝트는 글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완결된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여기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나중에는 이런 선분을 연결하는 기능이라던가 이 선분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동 선택 도구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올가미 도구 뭔가 잡는 거겠죠?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펜 도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이 브러쉬랑 비슷한 기능인데 드로잉 도구예요. 근데 우리에게 친숙한 느낌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브러쉬 툴이 더 친숙하지만 이 펜 툴은 이 선을 그릴 수 있는 그리는데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도구예요. 예를 들면 이런 선을 그려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브러쉬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펜 툴로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점을 찍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직선이 곡선으로 바뀌어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하지? 앵커를 손잡이를 돌려서 회전 곡선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또 다음 점이 놓일 위치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펜 툴로 거의 다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다가 마지막에 다시 원점 처음 찍었던 점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면은 하나의 도형이 형성되겠죠. 우리가 어떤 로고를 그릴 때나 어떤 모양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이고요. 이 브러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브러쉬는 좀 더 핸드 드로잉에 가깝겠죠. 자기가 태블릿이 있다면 이 브러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더 자유롭게 선을 그릴 수 있겠죠. 요건 좀 더 정교하게 어떤 걸 만들 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비슷한데. 자, 선택하고 델리트. 선택 툴로 했죠, 지금. 델리트. 다음 곡률 도구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자 도구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문자 도구를 어떤 툴이든 여기 보시면 세모가 있는데 그 툴을 누르고 있으면 또 세부적인 옵션들이 나와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 도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클릭하고 문자를 쓰시면 돼요. 그런 문서 편집 프로그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한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하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 어떤 문단을 작성할 때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 안에다가 문단을 넣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박스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문단들을 옮길 수 있도록 쉽게.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 툴은 이거고요. 그 다음 다 지울까요? 요것도 이건 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선분 도구는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 선을 그었는데 지금 색상이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선을 클릭하셔서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색상이 들어갔죠. 그 용도예요. 여기 보시면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선에 대해서 선의 두께, 획의 두께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옵션을 더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 선의 끝나는 부분을 딱딱하게 할 것인가, 둥글게 할 것인가, 그리고 꺾여 있다면 글쎄요, 요걸 사실 이 선은 선 도구로 할 수도 있지만, 이 펜툴로 점을 찍고 같은 수평으로 끝나는 지점에 클릭하면 똑같이 선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ESC. 자,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고요. 펜툴로도 선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 설명해 드렸고, 뭐 요거 설명하다 말았네요. 두께와 뭐 이런 모퉁이를 딱딱하게 할 것인가, 부드럽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탭이 여기 획 탭에 있고요. 뭐 이거를 점선으로 바꿀 때는 점선 사용하시면 점선으로, 점선 사이의 간격, 이렇게 점선을 만들 수 있고요. 많이 사용하겠네요, 생각보다. 아무튼 획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다시 접고 지울게요. 다음 도형 툴 많이 사용해요.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사각형. 지금 왜 점선이 나오냐? 아까 획에서 우리가 점선으로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선이 요거기 때문에 그래요. 점선 사용 안 하기. 이 박스 내부의 색상은 여기서 다른 색깔. 자, 크게 도형 도구고요. 여기서 둥근 사각형 도구는 이 끝부분이 라운드 처리된 사각형이고요. 이 도형 툴에서는 그 도형 툴을 드래그해서 그리기 전에 더블 클릭해서 더 정교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가로 10mm, 세로 10mm, 모퉁이 3mm, 아이고 34. 더 정교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원형 도구는 동그라미를 그리는 건데,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릴 때 정원을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이게 정원인지 어떻게 하나. 이 도움 뭐였어? 도움 특수문자 안내선을 보고 해도 되지만, 이 드래그 할 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것은 사실 이 기본적인
동그라미와 사각형을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다각형 같은 경우는 오각형인데, 여기서 이 경우는 키보드에서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니, 각도란다. 몇 각형인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브러쉬 툴은 많이 궁금해 할 텐데, 요건 설명할 게 많아요.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수작업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로 벡터 기반으로 작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브러쉬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브러쉬 탭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브러쉬는 말 그대로 이 선에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브러쉬 탭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정해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잘 쓰진 않지만. 더 많은 브러쉬는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되게 이름이 있네요. 뭐 예를 들면 붓글씨 브러쉬를 열어서, 아이고 이게 무슨 브러쉬 붓글씨인가, 이름을 잘못 지었네. 뭐 이런, 이건 제가 아마 다운받아 놨던 것 같은데, 이런 효과가 있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설명할 것도 많고 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아무튼 브러쉬는 벡터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어떤 타블렛을 사용할 때 좋다라는 거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기 조절 도구, 회전 도구, 이런 건 필요 없죠. 폭 도구 요거까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요거는 어떤 선을 그을 때, 동양어로 따지면 획을 그을 때 우리는 그 획에 힘이 표현돼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자면은 조절할 수 있는 도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획 탭에서 굵기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하나의 획이 일률적인 획 넓이가 아니고 획의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점들이 있는 부분에. 근데 중간에 점을 찍어서 추가해서 또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을 그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예 처음부터 이 모양대로 외곽선을 다시 해볼까요? 그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펜 툴을 이용해서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 획 툴을 이용해서 아예 이 라인을 이렇게 두께를 조정해서 그릴 수도 있겠죠. 설명할 것이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잘 쓰지 않아요. 스포이드 도구는 뭐냐? 어떤 사진이나
기존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의 컬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혹은 가져오는 툴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런 뭘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 오브젝트의 색깔을 얘랑 똑같이 하고 싶어.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스포이트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얘가 지금 선택되겠죠. 변경할 오브젝트죠. 스포이드 툴로 그 기존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면 그 컬러가 그대로 쪽 하고 빨려오는 거예요. 이 스포이드 툴의 기능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글쎄요.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기본적인 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문자 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과제를 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 뭐 첫 수업이니까 조금 어설프다고 해서 그 부분을 뭐 점수에 반영하진 않겠어요. 문서 편집의 기본은 지금 제가 한 것 보셨나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해서 타이틀을 썼고요. 그 다음 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했어요. 다른 문서에서. 이 텍스트 편집은 이 문자와 단락 탭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문자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폰트, 이건 뭐 다른 문서 프로그램에서 워낙 많이 해본 것일 테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폰트, 사용하고 싶은 폰트, 폰트 패밀리 설정, 그 다음 폰트 크기, 여기서 숫자를 바로 입력해도 되고요. 그 다음 행간, 글자와 글자 사이, 그 글줄 사이에 행간을 설정하는 것 다 해볼까요? 지금 문자에서는 요 정도, 여기 또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서 뭐 밑줄을 긋거나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문자 탭에서는 그 정도고, 이 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폰트를 바꾸고, 나는 바른 고딕을 좋아해요. 폰트 크기를 바꾸고, 그 다음 행간을 조절하는데, 행간 조절이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어떤 문단을 편집할 때 행간만 신경 써도 디자인이 굉장히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행간은 쉽게 생각하면 한 글자 높이와 그 다음 글자 높이 이 사이에 이 한 글자의 한 70%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높이가 여백으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70%, 150% 정도? 최소한 150% 이상, 이 글자의 반 정도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읽기가 쉽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폰트 크기에 따라 이 행간을, 예를 들면 폰트가 7폰트인데 7인데 이렇게 넓으면 너무 벙벙해 보이겠죠? 그럴 때는 뭐 예를 들면 6이다. 뭐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 거죠. 한 글자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 자세한 디자인적인 어떤 디자인에 대한 것은 본인이 서점에 가서 디자인 레이아웃 관련된 서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문단 탭에서는 단락 탭 설명하다 말았구나. 일단 행간은 여기서 설정하시는 거고, 단락에서는 기본적으로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들여쓰기 관련된 옵션들, 뭐 소설책 같은 경우 문단이 시작할 때 이게 앞부분을 떼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들여쓰기 관련한 설정이고요. 또 하나, 일단 이걸 다 붙여볼까요? 문단처럼 보이게. 아이고. 또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많이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를 흘렸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가 딱 떨어지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선택한 게 요 왼쪽 정렬이니까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하죠. 끝부분이 흘릴 것인가, 이 부분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혹은 양측을 딱 맞게 할 것인가. 장단점이 있어요. 양측 정렬을 하면 한글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요 사이사이가 좀 불규칙하게 벙벙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요걸 선호하는 분도 있고, 이걸 선호하는 분도 있어요. 글쎄요, 글자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양측 정렬도 뭐 괜찮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사이사이에 불규칙한 부분이 덜 신경 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냥 좌측 정렬 이쪽 흘리는 거랑 딱 맞게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만 신경 써도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텍스트 편집은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문서에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쉬운 것은 이미지 파일을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미지가 있는 폴더로 가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마스킹이에요. 마스킹. 포토샵에서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는 뭐냐, 예를 들면 어떤 문서에 이 영역에
딱 요만큼 안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런 경우가 많겠죠. 어떤 잡지에서. 예를 들면 더 정확하게 30에 20 사이즈에 30에 20 사이즈. 아니, 그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고. 이 공간에 어떤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근데 이미지는 항상 랜덤이겠죠. 이미지 크기는. 그래서 아티스트가 이미지를 보내줬는데 여기다 넣어야 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이미지를 이 공간에 가져와서 이렇게 줄여서 근데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데 포토샵으로 잘라서 가져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 안에 얘를 넣는 거예요. 마스크라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보이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할 오브젝트, 마스크가 적용될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고 그 마스크에 결과적으로 보여질 그 마스크 자체 오브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사진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진, 잡지에 어떤 사진을 넣는다고 했을 때 마스크 자체를 그 적용한 오브젝트 위에 올려놓고 둘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하시면 자, 잘라졌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 이미지는 실제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편리하냐? 이 안에서 포토샵에서 얘를 잘라오면 다시 얘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다시 포토샵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얘는 사실 두 개예요. 요 마스크 자체랑 이미지 자체. 여기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묶어져 있는 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 마스크를 편집할 수 있는데 이제는 원래 마스크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조절하고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크롭할 수도 있겠죠. 이게 좋을 것 같다 하면 지금 보시면 그 기본적인 레이어에서 한번 들어온 거예요. 클립 그룹으로. 나가고 싶으면 이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 이 그룹 바깥을 더블 클릭하시면 빠져나가요. 이렇게 말하자면 잘라서 편집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클리핑 마스크를 없애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풀기 하시면 다시 없어져요. 여기 기존의 클리핑 마스크는 자기 색을 잃어버렸죠. 지우셔도 되고. 다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의 이 얼굴 부분을 동그랗게 이번엔 잘라보고 싶다. 자른다고 하지만 완전히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통해. 동그라미 아까 이 도형 도구에서 원형 도구로 선택하면 되겠죠. 원형 도구가 없다 이렇게 딱 봤는데 툴에서 그 툴을 클릭하고 있으면 옵션이 떠요. 원형 도구를 클릭하고 자기가 크롭할 부분에 원을 그리고 지금 저는 Shift를 눌렀어요. 이게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설정해 놓은 색에 따라 이미 색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마스크와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둘 다 이렇게 이 선택툴로 드래그 해도 되고 하나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음 오브젝트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 두 개가 선택됐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면 이렇게
낙지 같네요. 낙지가 뭔지 모르죠. 이게 클리핑 마스크예요. 여러분들이 과제 할 때 제가 로고에 스케치를 넣어 달라고 했죠. 그 로고의 스케치는 이 마스크를 적용해서 넣어주세요. 자기가 스캔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통 이미지 로고를 스케치북에 그려서 그걸 핸드폰으로 촬영했을 때 가장자리가 좀 지저분하겠죠. 이게 로고라고 칩시다. 다시 여러분의 로고라고 칩시다. 이 이미지를 스케치북에 그려서 스캔하건 사진을 찍어선 이미지 JPG를 불러왔는데, 클리핑 마스크를 해달라는 거는 이 가장자리의 주변을 지저분한 부분을 포토샵으로 정리해도 되지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마스크 이미지 위에다가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의 크기로 도형을 그리고, 둘 다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제할 때 여러분에게 요구한 내용, 나의 취향에 대한 분석글,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짧은 글, 그리고 자기 아이덴티티 컬러. 아이덴티티 컬러는 예를 들면은 메인 컬러, 서브 컬러 정해달라고 했죠. 메인 컬러를 보여주려면 어쨌든 그 박스가 있어야겠죠. 지금 네모를 사각형 도구를 그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왜냐? 색이 없으니까.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가 가장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컬러를 여기서 선택하세요. 일단 편하게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한다. 단순히 블랙 앤 화이트 하지 마시고, 블랙에도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설명할 게 많네요. 색상은 좀 더 자세히 수업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선택하세요. 블랙이어도 약간 노란빛이 도는 블랙, 혹은 블루가 좀 섞인 블랙, 아주 미세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 스펙트럼에서 선택하셔서 메인 컬러, 나는 이게 나의 메인 컬러다. 서브 컬러도 여기다 보여줘야 되는데, 또 사각형을 그리지 말고 아까 배웠죠? 네모를 선택하고 똑같은 크기의 네모를 그리고 싶으면 그냥 복제하면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택하고 Alt 키 누르고 가져오면 되는데, Shift 키까지 누르면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겠죠? 블랙을 좋아하지만 서브로는 나는 골드가 좋다. 글쎄, 골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제가 색상 값을 적으라고 했는데, 그 색상 값은 어디 있느냐? 색상 값을 일단 적을 부분을 만들어 놔야겠죠. 여기 보시면 CMYK가 있어요. 요게 인쇄에서의 색상 값이에요. 지금 보시면 다시 이 컬러를 선택해 볼게요. 이 컬러를 선택했을 때 여기 색상 값이 나오죠. 그 값을 입력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졌네요. 웬만하면 딱 떨어지게 바꿀게요. 91, 75, 55, 그 다음 69 정도로 할까요?
91, 75, 55, 69를 적어주시면 돼요. 91, 75, 55, 69였나요? 그 다음 그게 뭐였냐? C 사이언 91%, M 마젠타 75%, Y 옐로우 55%, K 검정 69%. 사이언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젠타는 약간 핑크에 가까운 빨간색, 옐로우는 노란색, K는 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이 이렇게 수치로 정의해 놓으면 어느 인쇄소나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 가거나 같은 컬러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어떤 컬러를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서브 컬러의 CMYK는 무엇이냐 적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텍스트 필드를 또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선택하고 Alt 키 누르고 복제해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이것도 좀 정확하게 할걸. 대충 30, 35, 100, 뭐 5 이 정도로 할까요? 30, 35, 105, 30, 마젠타 35, Y 100, K는 5. 디자인할 때는 물론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검정색은 검정색이라고 하고, 뭐 골드, 금색, 뭐 이렇게 통상적인 색깔 명칭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인쇄소나 디자이너들끼리 소통할 때는 이 색상 값을 가지고 소통해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요청해드린 과제 뭐였죠? 요거, 이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강의를 보시고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건 다 배웠어요. 텍스트 박스를 넣는 것, 그 다음 문단과 폰트를 편집하는 법, 그 위치를 변경할 때 선택 툴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 다음 선을 그을 때 아까 이 선분 도구를 이용해도 되고 이 펜 도구를 이용해도 되겠죠. 그 다음 이 컬러, 자기 메인 컬러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했죠 방금. 뭐 이걸 뭐 박스로 해도 되고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 이 색상 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상징하는 컬러를 정의 내리시면 돼요. 이 CMYK만 정의하세요. 그 다음 로고 타입 시안, 자기가 스케치한 걸 사진을 찍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시고 그 이미지 JPG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에 불러오셔서 마스크를 통해서 크롭하세요. 그것도 네, 평가 요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서 파일을 PDF로 저장해서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저 파일을 불러와 보죠. 이미 PDF로 저장이 돼 있는데 PDF나 AI나 비슷한 확장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AI로 저장을 할까요? 뭐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제가
PDF에서 AI로 저장하는 것처럼 다시 해볼게요. AI 파일을 만들고 있죠. 우리가 있었죠. 그죠? 이 파일을 PDF로 저장할 때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지금 기본이 AI인데 PDF로 정의하셔서 세이브 하시고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초기 값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왜 PDF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단체, 어떤 사람, 어떤 국가, 어느 곳에든 어떤 파일을 교환할 때, 뭐 문서면 워드, 뭐 PPT,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유니버셜하게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자기가 디자인한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파일은 PD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인쇄할 때도 PDF 파일로 인쇄하셔도 되니까 가장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파일이 PDF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과제를 제출하거나 뭐 누군가와 문서를 교환할 때 그냥 그런 외국 뭐 갤러리에 뭐 포트폴리오 이력서를 보내는데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파일을 보내면 그 사람이 볼 수가 없겠죠. 굉장히 불쾌하겠죠. 워드 DOC 파일도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 워드 프로그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PDF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습관을 들이는 차원에서 저에게도 PDF 파일 형식으로 꼭, 이건 평가 요소입니다. PDF 파일로 꼭 보내주시고 제가 요청드린 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안에 내용에 내용을 얼마나 정성껏 썼느냐는 보지 않을게요. 제가 원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파일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이 스케치한 로고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는 걸 하면서 다른 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튼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래요. 안녕.